성종 18년 1487년 2월의 경복궁은 이른 봄 추위 속에서도 화려한 간택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조선 왕조가 세운 지 100년이 채 되지 않은 이 시기, 세자빈 간택은 단순한 혼인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사였습니다. 성종실록 18년 2월 조에는 세자빈을 간택하되 영의정 신승선의 딸을 택하다라는 간결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뒤에는 한 소녀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창 신씨 가문의 규수 16살 신씨는 그날 아침 사가의 규방에서 궁녀들의 손길을 받으며 세자빈의 예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신승선은 당대 최고의 권신이자 영의정의 자리에 있었고, 어머니 이씨는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 이명대군 이구의 딸인 중모 현주였습니다. 왕실의 혈통과 정승가의 권세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태어난 신씨는 태어날 때부터 고귀한 혼맥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신씨는 어릴 적부터 용모가 단정하고 성품이 온화하여 집안 어른들이 모두 칭찬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간택이 결정된 후 신씨는 친정 여성 어른들로부터 세자빈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배웠습니다. 대비를 모시는 법, 궁중 예법, 내명부를 다스리는 방법까지.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바로 남편 될 세자의 본성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세자 이용이 총명하다는 소문만 들렸지, 그의 내면에 자리한 불안과 광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성종 18년 3월 봄비가 내리는 날 신씨는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친정 대문이 점점 멀어졌고 그녀는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이날 세자빈 책복례를 거행하되 예법에 따라 성대히 치르다고 적혀 있지만 신씨의 가슴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그녀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비단 주머니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인내하라 견디면 복이 온다는 짧은 글귀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경복궁 동궁전에 도착한 신씨는 처음으로 남편이 될 세자 이용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그녀와 동갑인 16살이었습니다. 연산군 일기 즉위년 서문에는 연산군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총명하나 성정이 급하고 의심이 많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신씨가 처음 본 세자의 눈빛은 예리했고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어둠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년다운 호기심과 외로움도 함께 비쳐 보였습니다. 신씨는 그 순간 묘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영혼이라는 것을. 혼례식은 화려했습니다. 대전에서 성종이 직접 참관하였고 중전과 후궁들 그리고 수많은 종친과 대신들이 모여 세자빈의 입궁을 축하했습니다. 성종실록에는 예를 다하여 세자빈을 맞이하고 왕실의 경사를 온 나라에 알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씨의 마음속에는 축제의 열기보다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더 크게 자리했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동궁전 침소로 들어간 첫날 밤 세자 이용은 그녀에게 이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자빈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오? 신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세자 저하를 평생 모실 사람입니다. 제 마음은 오직 한결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용은 그녀의 답을 듣고도 만족하지 못한 듯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법이요. 어머마마도 그러했고 아바마마도 그러했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신씨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세자의 생모인 패비윤 씨가 성종의 손에 사약을 받고 죽은 비극이 이 어린 세자의 영혼에 얼마나 깊은 상흔을 남겼는지를. 성종 19년부터 신씨의 동궁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종실록 곳곳에는 세자빈 신씨가 데뷔전과 중전을 문안들인 기록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세자빈이 인수대비 전에 무난하다 세자빈이 중전을 모시고 경회로에 나아가다 같은 평범한 일상의 기록들입니다. 신씨는 시어머니인 정현왕후를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할머니뻘인 인수대비에게도 효를 다했습니다. 그녀의 온화하고 공손한 태도는 궁중의 모든 이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씨가 진짜 어려움을 느낀 것은 남편 세자 이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는 날마다 변덕스러웠습니다. 어떤 날은 그녀를 다정하게 대하며 씨를 읊어주기도 했고 어떤 날은 아무런 이유 없이 노기를 터뜨리며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연산군 일기에 보면 연산군의 즉위 전 행적에 대한 회고 기록이 있는데 세자 시절부터 의심이 많고 노여움을 참지 못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신씨는 남편의 이런 변화무쌍한 감정을 읽어내고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특히 이융은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종종 한밤중에 깨어나 식은땀을 흘리며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죽은 생모 윤씨를 그리워하는 울음소리는 동궁전 깊숙한 곳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신씨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이융은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신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곁에 있어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종 20년 신씨는 첫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성종실록 20년 기록에는 세자빈이 태기가 있다 하여 약방에서 보양을 철저히 하도록 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궁궐은 왕손의 탄생을 기대하며 들떴지만 정작 신씨는 불안했습니다. 남편 이융은 아이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아이가 나를 닮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정한 성정이 자식에게 전해질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신씨는 산실청이 마련된 별당으로 옮겼습니다. 성종 21년 봄 신씨는 순조롭게 원자를 낳았습니다. 훗날 폐세자가 되는 이황입니다. 성종실록 21년 3월 조에 세자빈이 원손을 낳으니 전교하여 대사면을 베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씨가 품에 안은 갓난아기를 보며 느낀 것은 기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걸어갈 험난한 길이 어렴풋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이 아이는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 세자 이융은 아들의 탄생을 기뻐했지만 그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종은 손자를 보고 흡족해했지만 동시에 세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성종실록 곳곳에는 성종이 세자를 꾸짖는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세자의 행동이 경솔하다, 세자가 학문에 태만하다 등. 신씨는 시아버지인 성종과 남편 이융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아버지에게 혼날 때마다 뒤에서 그를 위로했고 동시에 남편에게 더욱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융의 불안정한 심리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성종 23년 무렵부터 그는 궁인들에게 폭언을 하기 시작했고 사소한 일에도 경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산군 일기 회고 기록에는 세자 시절부터 노기를 참지 못하고 궁인을 함부로 대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씨는 남편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간언했지만 이융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씨는 한숨을 삼키며 인내했습니다. 어머니가 준 비단 주머니의 글귀를 되새기며 그저 견디는 것만이 자신의 도리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성종 25년 1494년 12월 성종이 승하했습니다. 성종실록 마지막 기록에는 임금이 승하하시니 온 나라가 통곡하다는 애절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신씨는 대전에서 성종의 임종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 속에는 슬픔만이 아닌 깊은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 이융이 왕위에 오르면 그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산군 즉위년 1494년 12월 말 19살의 세자 이융은 조선 제10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신씨는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연산군일기 즉위년 기록에는 왕비 신씨를 책봉하다는 간결한 문장이 있습니다. 화려한 책봉식이 거행되었고 신씨는 비로소 조선의 국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선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폭풍의 중심이었습니다. 왕비가 된 신씨는 내명부를 다스리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후궁들과 궁녀들에게까지 존댓말을 쓸 만큼 온화하고 겸손했습니다. 연산군일기에는 왕비가 덕이 있어 궁중이 화목하다는 기록이 간간히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남편인 연산군은 점점 통제 불가능해져 갔습니다. 즉위 초기만 해도 그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정사에 힘썼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심과 분노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씨는 남편이 변해가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연산군은 밤마다 생모 윤씨의 죽음에 대해 되뇌었고 자신을 배신할지 모르는 신하들에 대한 의심을 키워갔습니다. 신씨는 그럴 때마다 남편을 달래고 위로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왕비의 권위로도 아내의 사랑으로도 이미 광기의 늪에 빠져드는 남편을 붙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이 폭정을 시작하기 전 그가 여전히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있던 그 짧은 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아들을 안고 미소 짓던 아버지의 모습, 악몽에서 깨어나 그녀의 품에서 울던 연약한 남편의 모습. 신씨는 그 기억들을 붙잡고 언젠가는 남편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연산 원년의 밤 왕비의 침전에서 신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내리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6살의 붉은 가마를 타고 이 궁궐로 들어왔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불안은 이제 현실이 되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끝까지 남편 곁을 지키며 그의 마지막 인간성을 붙잡아두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렇게 거창 신씨의 길고 고독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폭군의 왕비로서 그리고 한 인간의 아내로서. 연산 2년 1496년 봄부터 궁궐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일기 2년 3월 조에는 임금이 정사를 게을리하고 유흥에 빠지기 시작하다는 사간원의 상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산군은 즉위 초기의 온건함을 벗어던지고 점점 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씨는 남편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습니다. 대전에서 돌아온 연산군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고 그의 말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왕비 신씨는 내명부를 다스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연산군일기 곳곳에는 왕비가 궁인들을 인자하게 대하다, 왕비가 후궁들과 화목하게 지내다는 기록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녀는 후궁들에게까지 존댓말을 사용했고 궁녀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어느 날 젊은 궁녀 하나가 실수로 왕비의 옷에 차를 쏟았을 때 신씨는 떨고 있는 궁녀를 부드럽게 일으키며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화는 궁중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궁인들은 신씨를 자비로운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을 대하는 신씨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있어서 단순한 왕비가 아니라 궁궐 안에서 유일하게 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산 3년 1497년 가을 연산군이 사냥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정사를 소홀히 하자 신씨는 침전에서 조심스럽게 간언했습니다. 전하, 신하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전하의 정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산군은 처음에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내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산군일기 3년 10월 조에는 임금이 사냥을 중지하고 정사에 임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연산 4년 1498년부터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무오사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연산군일기 4년 7월 조에는 김일손 등이 사초에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여 화를 입다는 기록으로 시작되는 참혹한 사건의 전말이 적혀 있습니다. 연산군은 김종직의 제자들과 살인파 신하들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신씨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우려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변덕스러운 것을 넘어 이제는 피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신씨는 연산군을 찾아가 간곡히 청했습니다. 전하, 신하들을 너무 가혹하게 다스리시면 안 됩니다. 그들도 충심으로 전하를 모시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왕비는 내전의 일이나 돌보시오. 조정의 일에 여자가 참견하는 것이 아니오. 신씨는 그날 밤 침전으로 돌아와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남편에게 닿지 않는다는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연산 5년 1499년 신씨는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연산군일기 5년 8월 조에 왕비가 군을 낳으니 온 궁중이 기뻐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씨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날 궁궐은 과연 안전한 곳일까? 첫째 아들 이황은 이미 8살이 되었는데 아버지의 변덕스러운 성정 때문에 늘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씨는 두 아들을 보며 어머니로서의 책임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연산 6년 1500년 겨울 궁궐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이 생모 윤씨의 죽음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연산군일기 6년 11월 조에는 임금이 생모의 폐비 사건을 다시 거론하며 신하들을 추궁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씨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오랜 트라우마가 이제 현실의 복수로 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밤마다 생모의 일을 신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마마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소. 그분을 모함한 자들을 찾아내야 하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신씨는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돌아가신 분을 위하는 길은 복수가 아니라 명복을 빌어드리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어질게 다스리시는 것이 생모마마를 위하는 진정한 효도입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비는 모르시오. 이 한을 풀지 않고는 내가 편히 잠들 수 없소. 연산 10년 1504년 드디어 갑자사화가 폭발했습니다. 연산군일기 10년 윤사월부터 시작되는 기록들은 참혹합니다. 임금이 생모의 폐비를 주도한 윤필상, 한명회 등을 부관참시하고 그 자손들을 처형하다 정현왕후를 폐하여 서인으로 만들다 등의 기록이 연이어 나옵니다. 연산군의 복수는 이미 죽은 자들의 무덤까지 파헤치는 광기로 번져갔습니다. 신씨는 남편의 폭주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연산 10년 윤사월 어느 밤 연산군이 칼을 차고 대비전으로 향하려 할 때였습니다. 그는 생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정현왕후를 직접 처벌하러 가려 했던 것입니다. 신씨는 이 소식을 듣고 맨발로 뛰어나가 남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전하, 안 됩니다. 신씨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의 팔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대비마마는 전하의 어머님이십니다. 아무리 원한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칼을 들고 어머님께 가실 수 있습니까? 전하, 저를 보십시오.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연산군은 칼을 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가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켜주시오, 왕비. 이것은 나의 효도요. 내 어머마마의 원수를 갚는 것이요. 하지만 신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옷자락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효도가 아니라 역천입니다. 하늘이 용납하지 않을 일입니다.
전하께서 지금 이 일을 저지르신다면 후세에 무엇이라 기록되겠습니까? 저는 전하의 아내로서 전하께서 폭군으로 기억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신 씨의 목소리는 궁궐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연산군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눈물로 범벅이 된 신 씨의 얼굴에는 오직 진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증오도 두려움도 아닌 남편을 구하려는 간절함만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산군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결국 칼을 거두고 돌아섰습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이 장면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임금이 데뷔 전에 가려다 중지하다는 짧은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신 씨는 그날 밤 자신이 남편의 마지막 인간성을 붙잡은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갑자사와의 광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산 10년 내내 수많은 신하들이 죽임을 당했고 정현왕후는 폐위되어 사가로 쫓겨났습니다. 연산군 일기 10년 기록들은 처형 명단으로 가득합니다. 신 씨는 매일 아침 대전에서 돌아오는 남편의 손에서 피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옷을 벗기고 목욕물을 준비해주면서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산 11년 1505년 신 씨의 아버지 신승선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산군 일기 11년 2월 조에 영의정 신승선이 졸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 씨는 친정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슬픔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왕비로서 궁중 예법을 지켜야 했고 동시에 남편의 기분을 살펴야 했기 때문입니다. 상복을 입은 신 씨는 빈전에서 아버지를 위한 제사를 올리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딸에게 인내하라고 말했지만 정작 이 인내가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연산 11년 가을 연산군의 폭정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흥청망청 연회를 열고 전국에서 젊은 여인들을 뽑아 올리게 했습니다. 연산군 일기 11년 9월 조에는 임금이 궁중에 채옹사를 두어 각 지방에서 미녀를 뽑아오게 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 씨는 이러한 남편의 행동을 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신 씨는 다시 한번 연산군을 찾아가 간언했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신하들은 전하를 두려워하여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첩은 전하의 아내로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산군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왕비는 내게 궁궐의 야당이시오. 다른 이들은 모두 내 뜻을 따르는데 오직 왕비만이 내게 반대하시오. 신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첩이 전하께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첩은 다만 전하를 사랑하기에 전하께서 올바른 길을 가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아내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왕비는 참으로 답답한 분이시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애정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 연산 12년 1506년 초 궁궐의 분위기는 극도로 살벌해졌습니다. 신하들은 연산군을 두려워하여 숨죽이며 살았고 백성들은 왕을 원망했습니다. 연산군 일기 12년 기록들은 임금이 간언하는 신하를 곤장으로 치다 임금이 궁궐을 확장하여 백성들을 동원하다 같은 폭정의 기록들로 가득합니다. 신 씨는 남편이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해 봄 신 씨는 셋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그녀는 유산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의녀들이 왕비의 처소를 드나들며 약을 다렸고 후궁들이 문안을 왔습니다. 신 씨는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낳는다 한들 이 궁궐에서 과연 안전하게 자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로서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으로 버텼습니다. 연산 12년 8월 드디어 반정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9월 2일 새벽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이 군사를 일으켜 궁궐로 쳐들어왔습니다. 중종실록 즉위년 9월 조에는 박원종 등이 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패하고 진성대군을 추대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다는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그날 새벽 신씨는 궁궐 안의 소란을 듣고 깨어났습니다. 반정군이 궁궐로 들이닥치자 연산군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토록 강압적이고 폭군이었던 그가 정작 위기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신씨는 남편을 찾아가 그의 곁에 섰습니다. 전하, 제가 함께 있겠습니다. 연산군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왕비, 내가 잘못했소. 왕비의 말을 들었어야 했소. 그것이 연산군이 왕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반정군은 연산군을 폐위하고 강화도로 유배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씨는 눈물을 흘리며 신하들에게 애원했습니다. 저도 폐주를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평생 그를 모시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박원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비마마는 무고하십니다. 함께 가실 수 없습니다. 신씨는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남편이 가마에 실려 궁궐을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12년간의 결혼 생활, 그 안에서 있었던 사랑과 고통, 인내와 절망,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궁궐의 등불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광풍 속에서 혼자 버텨온 등불도 이제는 꺼질 차례였습니다. 중종 원년 1506년 9월 2일 이후 신씨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중종실록 원년 9월 조에는 연산군을 패하여 연산군으로 봉하고 왕비 신씨를 거창군 부인으로 강등하다는 냉정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조선의 국모에서 서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신씨는 자신이 머물던 왕비의 처소에서 쫓겨나 임시로 마련된 협소한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려했던 왕비의 의복은 벗겨지고 평민의 소복이 그녀에게 주어졌습니다. 더 큰 고통은 자식들과의 이별이었습니다. 중종실록 원년 9월 기록에는 연산군의 자녀들을 모두 서인으로 강등하고 사사하기로 하다는 참혹한 결정이 적혀 있습니다. 16살이었던 첫째 아들 이황은 폐세자가 되어 어머니와 떨어져 유배지로 보내졌습니다. 신씨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는 날 그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황아, 어미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부디 살아남아라. 꼭 살아서 어미를 다시 만나자꾸나.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종 원년 11월 신씨에게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폐세자 이황이 교동도 유배지에서 사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종실록 원년 11월 조에는 폐세자를 사사하다는 짧은 기록만이 남아 있습니다. 신씨는 이 소식을 듣고 기절했습니다. 깨어난 후 그녀는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통곡만 했습니다. 자신이 10달을 품고 16해를 길렀던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딸들의 운명도 비극적이었습니다. 중종실록에는 연산군의 자녀들을 차례로 사사하다는 기록이 이어집니다. 신씨는 자식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죽어갔습니다. 어머니로서 자식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왕비였으되 아무 권력도 없었던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들의 원망하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중종 원년 12월 신씨는 마침내 궁궐에서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중종실록 원년 12월 조의 거창 군부인 신씨를 사가로 내보내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35살의 신씨는 궁녀 몇 명과 함께 한양 성내의 작은 사가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은 화려했던 궁궐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좁은 방과 낡은 가구,
그리고 깊은 침묵만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신 씨는 사가에 도착한 첫날 밤 비어버린 집 안을 돌아보다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왕비의 자리도 모든 것을 잃은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신 씨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종 원년 9월 반정 공신들은 새 왕 중종의 왕비를 간택했습니다. 그 왕비가 바로 신 씨의 조카 신수군의 딸인 신 씨였습니다. 중종실록 원년 9월 조에는 신수군의 딸을 왕비로 책봉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훗날 단경왕후라 불리게 될 이 어린 신 씨는 겨우 15살이었습니다. 폐위된 고모 신 씨는 이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조카가 왕비가 되었다는 기쁨과 동시에 불길한 예감이 교차했습니다. 신 씨의 예감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종 원년 9월 11일 반정 공신들은 중종에게 왕비 폐출을 강요했습니다. 중종실록 원년 9월 11일 조에는 박원종 등이 상소하여 왕비 신 씨를 폐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눈물을 흘리며 따르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폐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왕비의 아버지 신수군이 연산군의 측근이었고 반정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단 7일 만에 왕비에서 폐비로 전락한 어린 신 씨는 궁궐에서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중종 원년 10월 폐비가 된 조카 신 씨가 고모 신 씨가 머무는 사가로 왔습니다. 두 여인은 마주보며 말없이 울었습니다. 고모는 왕비였다가 폐위되었고 조카도 왕비였다가 폐위되었습니다. 신승선 가문의 영광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거창 신씨 고모와 조카가 모두 폐비가 되어 함께 지내며 서로 위로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고모님, 어린 조카 신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왕비가 된 지 7날 만에 쫓겨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슨 죄를 지은 것입니까? 신 씨는 조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무 죄도 없단다. 우리는 다만 잘못된 시대에 잘못된 가문에 태어났을 뿐이야. 두 여인은 그날 밤 새도록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사가에서의 생활은 궁핍했습니다. 영의정의 딸이자 왕비였던 신 씨는 이제 평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궁녀들이 해주던 일들을 스스로 해야 했고 화려했던 옷과 장신구 대신 소박한 의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가난이 아니라 고독이었습니다. 밤이면 연산군이 강화도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죽은 아이들은 저승에서 평안한지 끝없는 생각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중종 2년 1507년 여름 더욱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화도에 유배되어 있던 연산군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중종실록 2년 11월 조에는 연산군이 강화도에서 졸하다는 간결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연산군은 유배지에서 제대로 된 음식도 약도 받지 못한 채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31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신 씨는 이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신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그분 곁으로 가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렸지만 신 씨는 고집스럽게 상복을 차려입었습니다. 폐비의 신분으로는 남편의 장례에 참석할 수도 제대로 된 상복을 입을 수도 없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 앞에서 신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며칠 후 신 씨는 용기를 내어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궁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중종을 아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중종실록 2년 11월 조에는 이러한 기록이 전합니다. 거창 군부인 신 씨가 상소하여 폐주 연산군의 시신을 예장해 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다. 신 씨는 눈물을 흘리며 시동생인 중종에게 간곡히 청했습니다. 전하, 소녀는 폐비된 몸이오나 한때 전하의 형수였습니다. 오늘은 그 정분을 생각하여 청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폐주는 비록 잘못이 많았으나 전하의 형님이십니다.
부디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게 해주시고 시신을 이장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중종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수님 일어나십시오. 형님의 장례는 제가 정성껏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중종실록에 따르면 중종은 연산군의 시신을 서울 근교에 예장하도록 명했고 최소한의 예를 갖추게 했습니다. 신씨는 중종의 배려에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연산군의 무덤이 만들어진 후 신씨는 정기적으로 그곳을 찾았습니다. 서울 도봉 지역의 한적한 산자락에 마련된 작은 무덤이었습니다. 왕릉의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신씨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그녀는 무덤 앞에 앉아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방님, 저 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그곳은 따뜻하신지요? 서방님이 곁에 계셨을 때는 미처 몰랐는데 이렇게 홀로 남으니 너무 외롭습니다. 신씨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서방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폭군으로 기억되겠지만 저는 압니다. 서방님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사랑에 굶주렸는지. 생모를 잃은 그 아픔을 아무도 몰라주었지요. 신씨는 무덤 앞에서 제사를 올렸습니다. 폐주의 신주는 종묘에 모실 수 없었기에 그녀는 사가에 임시로 신주를 모셨습니다. 중종실록에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연려실 기술에는 거창군 부인이 연산군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받들었다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신씨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 그리고 명절마다 정성껏 제사를 올렸습니다. 세상이 외면한 남편을 홀로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사가에서 고모와 조카는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중종 3년 1508년 어느 봄날 두 여인은 마당에서 함께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카 신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고모님은 연산군을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 가문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신씨는 바늘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망한 적도 있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분도 희생자였구나 싶더라.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왕위에 올라서도 늘 불안하고 외로웠던 사람. 그분의 광기는 어쩌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 조카는 고모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모님은 정말 강한 분이십니다. 저는 겨우 7날의 왕비였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고모님은 12년을 버티셨으니. 신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강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은 것뿐이란다. 죽고 싶은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하지만 살아있어야 그분들을 기억할 수 있고 제사를 올릴 수 있으니까. 중종 4년부터 중종은 패비 신씨에게 간간히 하사품을 보냈습니다. 중종실록 곳곳에 거창 군부인에게 쌀과 포를 하사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중종은 형수에 대한 예를 잊지 않았고 그녀가 궁핍하게 살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신씨는 중종의 배려에 감사하면서도 그것이 동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존심을 내세울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조카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중종 10년 1515년 조카 신씨의 아버지 신수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종실록 10년 기록에 신수군이 졸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신씨 가문의 남자 어른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고 두 패비만이 남았습니다. 신씨는 조카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 한다. 세상이 우리를 버렸어도 우리는 서로를 버리지 말자. 조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중종 20년대에 이르자 신씨는 50살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고난의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신씨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남편의 무덤을 찾았고 신주 앞에서 제사를 올렸습니다.
조카는 이런 고모를 바라보며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모두 버린 사람을 끝까지 기억하는 그 의리가 숭고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신 씨는 조카와 함께 마당에 앉아 낙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이제 저 낙엽처럼 떨어질 날이 머지않았구나. 신 씨의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조카가 놀라 말했습니다. 고모님 무슨 말씀을? 신 씨는 조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죽거든 연산군 곁에 묻어다오.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란다. 조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패비는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세상이 잊어버린 곳에서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고모와 조카 두 여인의 비극적인 운명은 하나로 엮여 있었고 그들은 서로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거창 신씨 가문의 영광은 사라졌지만 두 여인의 의리와 인내는 역사 속에 조용히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중종 5년 1510년 봄 신씨는 사가의 작은 사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연산군의 신주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거창 군부인이 폐주 연산군의 신주를 사가에 모시고 정성껏 제사를 받들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왕실 종묘에서 쫓겨난 신주, 그 어디에도 받아주지 않는 죽은 자의 위패를 신씨만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신주 앞에 놓인 제수는 소박했습니다. 화려했던 궁중 제사의 산의 진미와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신씨는 자신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식들로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밤새 손수 빚은 떡, 정갈하게 씻은 과일, 그리고 정화수 한 그릇. 신씨는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초하루입니다. 소첩이 또 왔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신씨는 신주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16에 처음 만났던 그날, 동궁전에서 악몽에 시달리던 남편을 위로하던 밤들, 갑자사와의 칼을 붙잡았던 그 순간, 그리고 궁궐을 떠나던 마지막 날. 서방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폭군으로 기억되겠지만 신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천만은 압니다. 서방님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했는지. 중종 7년 1512년 중종은 신씨에게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물었습니다. 중종실록 7년 기록에는 거창 군부인의 생활을 살피고 필요한 것을 지원하라 명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종의 사자는 신씨에게 쌀과 목면, 그리고 약재를 전했습니다. 신씨는 깊이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전하의 은혜가 만극하옵니다. 폐비된 이 몸을 이렇게 살펴주시니 황송할 따름입니다. 사자가 돌아간 후 조카 신씨가 고모에게 물었습니다. 고모님, 중종 전하께서는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형수님을 이토록 챙기시니. 신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분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게다. 형님을 왕위에서 끌어내렸으니 말이야. 우리를 돌보는 것이 아마도 그분 나름의 속죄일지 모른다. 신씨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감사도 아닌 담담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종 12년 1517년 명절을 앞두고 신씨는 연산군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서울 도봉의 산자락, 그곳에는 소박한 봉분이 있었습니다. 중종실록에는 연산군묘의 관리에 대한 기록이 간간히 등장합니다. 연산군묘를 수호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라는 중종의 전교가 그것입니다. 신씨는 무덤 앞에 제수를 차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도 그녀는 변함없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서 신씨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서방님이 떠나신 지. 소첩은 아직도 이곳에 있습니다. 서방님 곁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첩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폭군의 아내가 왜 저렇게 집착하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서방님이 소첩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신 씨는 천천히 일어나 무덤 주위를 돌며 잡초를 뽑았습니다. 무덤 관리인이 있었지만 그녀는 직접 손으로 남편의 무덤을 돌보고 싶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풀을 뽑으며 그녀는 남편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아내의 도리였습니다. 중종 15년 1520년 어느 여름날 신 씨는 갑자기 몸이 아파 자리에 누웠습니다. 의원이 왔지만 특별한 병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는 자연스러운 쇠약이었습니다. 조카 신 씨는 고모의 병상을 지키며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고모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신 씨는 조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있어 다행이다. 만약 너마저 없었다면 나는 진작 이 세상을 떠났을 게다.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신 씨는 지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45년의 인생, 그중 절반은 왕비로 나머지 절반은 패비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헛되었을까? 신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화려한 권력도 없었고 자식들도 모두 잃었고 세상의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킨 것은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한 인간에 대한 의리였다는 것을. 병에서 회복한 후 신 씨는 더욱 열심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거창 군부인이 연로한 나이에도 제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 그리고 명절마다 빠짐없이 신주 앞에 제수를 차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조카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고모님, 이제는 제가 대신 지내겠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너무 무리하십니다. 하지만 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것만은 내가 직접 해야 한다. 아내로서의 마지막 도리니까. 중종 20년 1525년 신 씨는 54세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신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관리가 사가를 방문했습니다. 중종의 명으로 거창 군부인의 안부를 살피러 온 것입니다. 그 관리는 신 씨가 신주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폐주의 신주 앞에서 정성껏 절을 올리는 백발의 노부인. 관리는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신 씨를 뵙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거창 군부인 마마 전하께서 안부를 살피라 하셨습니다. 신 씨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전하께 아뢰되 이 몸 무탈하게 지내고 있다고 전해 주십시오. 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마께서는 지금까지도 폐주의 제사를 직접 받드신다고 들었습니다. 세월이 이토록 흘렀는데도. 신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폭군으로 기억되고 있지요. 하지만 저에게는 남편이었습니다. 20해를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제사를 받들고 무덤을 돌보는 것이 아내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관리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궁궐로 돌아가 중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중종실록 20년 기록에는 거창 군부인이 연로한 나이에도 연산군의 제사를 정성껏 받든다 하니 그 의리가 가상하다는 중종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종은 신 씨에게 더 많은 하사품을 보냈고 그녀가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중종 25년 1530년 겨울 신 씨는 다시 한번 큰 병을 앓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위중했습니다. 의원들이 여러 명 왔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편안히 쉬시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조카 신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모님,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신 씨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서방님이 외롭게 혼자 계신 지 너무 오래되었어. 이제 그분 곁으로 가야지. 조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모님,
고모님은 정말 마지막까지 그분만을 생각하시는군요. 신 씨는 조카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랑이란 것이 그런 게 아니겠니?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곁을 지키는 것. 하지만 신 씨는 그때 회복했습니다. 아직 그녀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병상에서 일어난 신 씨는 다시 신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조카가 부축했지만 그녀는 스스로 걸었습니다. 서방님, 소첩이 또 왔습니다. 죽을 뻔했지만 아직은 아닌가 봅니다. 서방님 제사를 받들어야 하니까요. 중종 30년 1535년 신 씨는 63세 노구였습니다. 조카 신 씨도 이제 중년을 넘어선 나이가 되었습니다. 두 여인은 여전히 함께 살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봄날 오후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신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조카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고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고모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난은 많았지. 하지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한 채 살다 가지 않니? 나는 적어도 내가 사랑한 사람을 끝까지 기억하고 지킬 수 있었단다. 그해 가을 신 씨는 연산군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제 걸음이 느려져서 조카의 부축을 받아야 했습니다. 무덤 앞에 도착한 신 씨는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참 평화롭구나. 서방님도 이제는 편히 쉬고 계실까? 조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시지요. 고모님께서 이토록 정성껏 돌보시는데요. 신 씨는 무덤 옆 땅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이곳 옆에 묻어다오. 살아서는 제대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죽어서라도 서방님 곁에 있고 싶구나. 조카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고모님. 꼭 그분 곁에 모시겠습니다. 중종 32년 1537년 초여름 신 씨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의원이 와서 맥을 짚어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조카 신 씨는 고모의 곁에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신 씨는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행복했어. 내가 사랑한 사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으니. 신 씨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신주는 내가 잘 모셔다오. 그리고 나를 꼭 서방님 곁에. 그 말을 마지막으로 신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중종 32년 6월 거창 군부인 신 씨가 6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종실록 32년 6월 조에는 거창 군부인 신 씨가 졸하다는 짧은 기록만이 남아 있습니다. 조카 신 씨는 고모의 유언대로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중종에게 청하여 고모를 연산군 옆에 묻을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중종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형수님의 의리가 가상하니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하라. 며칠 후 신 씨의 관이 연산군묘로 향했습니다. 장례 행렬은 소박했지만 조카와 친척들이 정성껏 전송했습니다. 연산군묘 옆에 새로운 봉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31년 만에 신 씨는 남편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개의 무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쌍분이었습니다. 조카 신 씨는 두 무덤 앞에 제수를 차리고 제사를 올렸습니다. 고모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분 곁에 돌아오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두 영혼이 드디어 만나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조카 신 씨는 정기적으로 쌍분을 찾아 제사를 올렸습니다. 고모가 평생 지켰던 그 의리를 이제 조카가 이어받아 지켜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두 무덤은 조용히 그곳에 남아 한 여인의 숭고한 사랑과 인내를 증명했습니다.
역사는 연산군을 폭군으로 기록했지만 신 씨는 그를 사랑한 남편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지킨 것은 권력이 아니라 인간적 도리였고 명예가 아니라 변치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고 쌍분이라는 영원한 안식처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중종 32년 1537년 6월 신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조선 조정에서는 그녀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를 두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중종실록 32년 6월 조에는 거창 군부인의 장례를 예장으로 치르되 그 뜻에 따라 연산군묘 옆에 안장하기로 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하들 중 일부는 폐주의 곁에 묻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반대했지만 중종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평생을 의리로 사셨다. 형님이 폐위되고 유배 가실 때도 따라가기를 청하셨고 형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30년 가까이 제사를 받들어 오셨다. 그분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이 도리이다. 중종의 목소리에는 형수에 대한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카 신 씨는 고모의 염습을 직접 도왔습니다. 고모의 마른 손을 잡으며 조카는 끝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모님, 이제 정말 가시는 것이군요.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분 곁으로. 신 씨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오랜 고난의 세월이 남긴 주름 속에서도 묘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중종 32년 6월 하순, 장례 행렬이 서울 도봉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연산 군묘가 있는 그곳으로. 중종실록에는 거창 군부인의 장례가 소박하나 정중하게 치러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비의 예는 아니었지만 중종은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도록 지시했습니다. 행렬에는 조카 신 씨를 비롯한 친척들과 신 씨를 기억하는 옛 궁인들 몇몇이 함께했습니다. 행렬이 연산 군묘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봉부는 이미 30여 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산자락이었습니다. 조카 신 씨는 연산군묘 앞에 먼저 절을 올렸습니다. 아저씨, 고모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제 두 분이 함께 계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산군묘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새로운 묘가 만들어졌습니다. 풍수지리의 밝은 이들이 최적의 자리를 골랐습니다. 두 무덤이 나란히 그러나 조화롭게 배치되도록 했습니다. 관이 땅에 안치되고 봉분이 만들어지는 동안 조카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모님 평생을 기다리셨지요. 31해를 혼자 사시면서. 장례가 끝난 후 조카 신 씨는 두 무덤 앞에 제수를 차렸습니다. 이제 제사상은 두 분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연산군과 신 씨 생전에는 폐주와 폐비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죽어서는 마침내 함께 안식할 수 있게 된 두 영혼. 조카는 향을 피우고 술을 올리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두 분, 이제 편히 쉬십시오. 세상의 풍파도 권력의 다툼도 모두 끝났습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함께 계십시오. 그날 밤 조카 신 씨는 사가로 돌아와 고모의 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고모가 평생 간직했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낡은 비단 주머니, 그 안에는 인내하라, 견디면 복이 온다는 글귀가 바랜 실로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조카는 주머니를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고모님은 정말 인내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받으셨다. 사랑하는 이의 곁으로 돌아가는 복을. 중종 33년 1538년 봄, 조카 신 씨는 처음으로 쌍분을 찾았습니다. 장례 이후 첫 제사였습니다. 두 봉부는 이제 하나의 묘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직 흙이 새로운 신 씨의 무덤 옆에는 풀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조카는 제수를 차리며 고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모님, 봄이 왔습니다.
고모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봄이요. 제사를 마친 후 조카는 두 무덤 사이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정말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속세의 번잡함과는 동떨어진 고요하고 아름다운 곳.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곳. 고모님과 연산군께서는 이곳에서 평생 누리지 못했던 평화를 누리시겠지. 조카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도 조카 신씨는 정기적으로 쌍분을 찾았습니다. 중종실록과 명종실록에는 간간히 연산군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받들게 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조카는 고모가 평생 지켰던 그 의리를 이어받아 계속 지켜나갔습니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 그리고 명절마다 빠짐없이 쌍분을 찾아 제사를 올렸습니다. 중종 39년 1544년 중종이 승하하고 인종이 즉위했습니다. 인종은 재위 기간이 짧았고 곧이어 명종이 즉위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조정의 인물들도 바뀌었지만 쌍분은 변함없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조카 신씨도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쌍분을 찾았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눈이 침침해도 그녀는 고모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명종 5년 1550년 어느 가을날 늙은 조카 신씨는 쌍분 앞에 앉아 고모에게 말했습니다. 고모님, 제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고모님을 뵈러 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는 사람의 설렘이 있었습니다. 고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의리를 지키고 사랑하는 일을 끝까지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도 쌍분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연산군과 그의 왕비가 함께 묻혀 있는 곳이 있다더라. 그 왕비는 남편이 폐위된 후에도 30년을 홀로 제사를 지냈다더라. 세상이 버린 남편을 끝까지 지킨 여인이었다더라. 사람들은 쌍분을 보며 숙연해졌습니다. 권력과 명예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순수한 사랑과 의리뿐이었습니다. 조선 중기를 지나 후기로 접어들면서도 쌍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숙종실록, 영조실록, 정조실록에도 간간히 연산군묘를 관리하게 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왕조가 계속되는 한 조상 왕들의 무덤은 관리되어야 했고 연산군의 무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항상 신씨의 무덤이 함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선 말기에 이르렀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궁궐의 권위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쌍분만은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제 쌍분을 찾는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두 무덤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기 연산군과 그 왕비가 묻혀 있다지. 300년도 더 된 이야기라던데. 역사는 흘러가도 사랑은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많은 왕릉들이 훼손되고 방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쌍분은 기적적으로 보존되었습니다. 화려한 왕릉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주목받지 않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조용한 산자락에서 두 무덤은 서로를 지키며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문화재 보호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자들이 연산군묘를 조사하면서 그 옆에 있는 신씨의 무덤도 함께 기록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신씨의 이야기를 재발견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이토록 드라마틱했다니. 폭군의 아내로 살면서도 끝까지 의리를 지켰다니. 신씨의 이야기는 다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쌍분은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연산군묘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두 사람의 무덤입니다. 안내판에는 간단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연산군 1476-1506과 그의 비신씨 1472-1537가 함께 묻혀 있는 곳.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50년이 넘는 삶과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쌍분을 찾는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 조선시대에 관심 있는 시민들,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은 연인들. 그들은 두 봉분 앞에 서서 각자의 생각에 잠깁니다. 어떤 이는 연산군의 비극적인 생애를 떠올리고 어떤 이는 신씨의 숭고한 사랑을 생각합니다. 봄이 오면 쌍분 주위에는 꽃들이 핍니다. 진달래, 개나리, 벚꽃. 여름에는 푸른 잎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며 겨울에는 하얀 눈이 두 무덤을 덮습니다. 사계절이 반복되고 세월이 흘러도 쌍분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어느 봄날 오후 한 노부부가 쌍분을 찾았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걷는 두 사람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두 무덤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여인은 참 대단했을 거야.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사랑을 지켰으니. 노파가 대답했습니다. 사랑이란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곁을 지키는 것. 두 사람은 무덤 앞에서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치 신씨와 연산군이 저승에서 함께 걷고 있는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전에는 권력과 광기, 폐위와 유배로 점철된 비극의 삶이었지만 죽어서는 마침내 평화를 찾은 두 영혼.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양빛이 쌍분을 비추었습니다. 두 봉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마치 하나처럼 겹쳐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새들이 저녁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거창 신씨는 화려한 왕후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자식들도 잃었고 세상의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이에 대한 의리와 인간으로서의 도리. 그리고 그것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쌍분이라는 형태로 남아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쌍분은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여인이 평생을 걸어 완성한 사랑의 증명입니다. 살아서는 완성하지 못했던 부부의 인연을 영원 속에서 마침내 완성한 것입니다. 화려한 명예 대신 사랑하는 이의 곁을 택한 한 여인의 선택. 그 선택이 만든 쌍분은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웅변처럼 강렬하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달빛이 쌍분을 비추었습니다. 두 무덤은 달빛 아래서 더욱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마치 두 영혼이 마침내 하나가 되어 영원한 안식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거창 신씨의 긴 여정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원한 사랑의 시작.